무한리필 돼지갈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름 있죠? 네, 바로 명륜진사갈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받는 그야말로 국민 갈비집이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브랜드의 성공 신화 뒤에 사실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지글거리는 소리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좀 충격적이죠? 내가 즐겨 찾던 그 고깃집이 알고 보니 사채업자였다면? 이게 그냥 자극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 푸짐했던 갈비 뒤에는 가맹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아주 냉혹한 고금리 대출이라는 덫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시죠. 이 의혹의 핵심,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로 저금리 나랏돈,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죠. 이 세금으로 조성된 아주 싼 이자의 돈을 빌려서 그걸로 자기 식구나 다름없는 가맹점주들한테 말도 안 되는 고금리 대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구조가 가능했던 걸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바로 돈의 흐름을 쫓아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저금리 나랏돈이 고금리 이자 수익으로 변신했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구조 자체는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대담하죠. 첫째, 국책은행에서 연 4%대라는 아주 싼 이자로 690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립니다. 둘째, 본사는 이 돈을 자기네 계열 대부업체로 쓱 넘겨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대부업체가 가맹점주들한테 최대 연 17%라는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어떠세요? 단 2달이 건넜을 뿐인데 4%짜리 돈이 17%로 둔갑하는 마법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간에서 생긴 무려 13%의 이자 차익,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본사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 놀이의 판돈이 얼마였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986억 원,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게 가맹점주들이 짊어져야 했던 빚의 총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그냥 몇몇 가게가 좀 힘들었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더미였던 거죠. 그리고 그 1,000억 원이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는요, 371명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들, 내 가게 하나 차려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뛰어들었던 바로 그분들이요. 대체 무엇이 이 371명의 꿈을 이런 끔찍한 빚의 굴레로 바꿔버린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분들이 빠진 건 그냥 금리가 좀 높은 대출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게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덫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덫을 놓는 수법 정말 치밀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창업을 꿈꾸는데 본사에서 접근해서는 저희가 은행보다 싸게 대출해드릴게요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 말을 믿고 인테리어하고 가게 임대차 계약까지 다 마칩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본사가 슬쩍 다른 계약서를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라? 이자율이 연 10%를 훌쩍 넘는 거예요. 이미 수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걸 엎을 수도 없고 결국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해서 그야말로 온 가족을 빚의 족쇄로 묶어버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덫의 핵심 장치, 가장 악랄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대상환.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점주들이 장사하려면 본사에서 고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 물건 대금에다가 대출 원금이랑 이자를 그냥 강제로 포함시켜서 청구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사를 하기 위해 고기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빚을 갚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굴레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 물대상환의 본질을
한 피해 점주분의 이 한마디가 정말 심장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한 영원히 본사의 이자 ATM이 되는 족쇄다. 아, 어떠세요? 정말 소름 돋는 표현 아닌가요? 내가 돈을 벌려고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본사의 이자 기계가 되어서 돈을 뽑아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건 뭐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지는, 가게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절대 끊을 수 없는 악마의 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거의 1,000억 원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대부업을 하는데 어떻게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까? 네, 이제 이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바로 12개 유령 회사의 비밀을 밝혀볼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데 당연히 국가 금융감독 시스템에 걸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라도 입은 것처럼 이 감시망을 그냥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법의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바로 이 100억 원이라는 숫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아주 깐깐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이 100억 원 미만이면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돼서 감독이 훨씬 느슨해져요.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들이 노린 게 바로 이 100억 원이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회사 쪼개기라는 꼼수를 쓴 겁니다. 원래는 하나의 거대한 대부업체인데 이걸 서류상으로만 12개가 넘는 작은 회사들로 잘게 쪼갠 거죠. 그리고 각 회사의 자산을 일부러 100억 원이 안 되게 99억, 98억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맞춰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금융당국의 레이더에는 그냥 작은 피라미 몇 마리로만 보였던 거죠. 실제로는 1,000억 원짜리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 뗀척 위장하고 감시망을 벗어나서 마음껏 돌아다닌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죠. 이 거대한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자 철옹성 같았던 명륜당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는 사모펀드까지 등을 돌렸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정말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서 결국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요. 금융당국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곳이죠. 국세청까지 특별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법, 금융, 세무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동시에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국세청입니다. 그냥 세무조사가 아니에요. 앞에 특별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죠. 이 특별 세무조사는요, 국세청이 아무 때나 꺼내드는 카드가 아닙니다.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탈세나 비자금 조성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됐을 때만 가동되는 그야말로 최종 병기 같은 겁니다. 이 말은 정부가 이 사건을 단순히 대출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깊숙이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까지 전부 다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돈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원래 한 대형 사모펀드가 명륜당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캔들이 터지고 정부 조사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인수 계획을 중단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도 돈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바로 평판 리스크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돈으로 가맹점주들 등쳐먹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 과연 어떤 투자자가 선뜻 거액을 투자하겠어요? 소비자들도 외면할 게 뻔한데 말이죠. 시장의 판단은 아주 냉정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씁쓸한 사건을 그냥 나쁜 기업 하나 있었네 하고 넘기기엔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숙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당연히 법의 허점을 막아야겠죠. 더 이상 회사 쪼개기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공적 자금에 대한 감시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돈줄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로 대하는 문화, 바로 이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우리는 명륜 진사갈비의 지글거리는 숯불 위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 사회의 숙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